예를 들어 곤도 마리아 같이 유명한 셀러브리티가 집을 정리했지만 그 뒤에도 각종 스케줄을 죄다 소화하고 SNS 팔로워를 늘리기에 전념한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미니멀 라이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갤리온에서 발행된 에리카 라인 지음의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멀리스트인 저자는 하루 수천 명이 방문하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단순한 삶을 전파하고자 미니멀리즘 코칭법을 출간했습니다. 저자인 에리카는 20대 때 아파트를 돌며 화재 경보기를 점검하는 일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수많은 집에 방문해야 했기에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구경하는 걸 좋아했던 저자는 흥미로운 일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똑같은 구조의 집도 누가 사느냐에 따라 정말 다른 분위기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평생 동안 모은 수집품이 가득한 집이 있는가 하면 부엌 조리대에 접시 하나 없는 깨끗한 집, 온갖 잡동산 위로 바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집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집은 매년 저자가 방문할 때마다 식물의 수가 배로 늘어났는데요. 나중에는 여기저기 뻗은 가지들이 햇빛을 다 가렸고 발을 내딛기가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일 덕분에 저자는 사람들의 매우 다양한 생활 방식을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저자가 깨달은 것은 다양성과는 별개로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이나 일정, 그리고 수많은 계획으로 인해 정신적인 부담에 짓눌려 정작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복잡하게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의 삶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속도에 쫓겨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끝나 있습니다. 밖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에 치이고 스마트폰은 너무 많은 정보를 주며 집에서는 너무 많은 집안일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밀린 업무를 생각하면 또 머리가 지끈거리기도 하는데요. 게다가 주말 모임에 적당한 식당도 검색해 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자가 한참 힘든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안정된 가정을 이루기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저자는 고향으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았습니다. 남편은 출장이 잦아 집을 오래 비웠고 저자는 혼자 새 아이를 키우며 애정도 없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정말 버거웠고 외로웠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를 보며 한없는 감격에 빠지다가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인 일들에 녹초가 되어 우울해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내면이 어지럽다 보니 주변 역시 혼란스러웠고 일을 마치고 돌아간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난장판이 된 거실뿐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워킹맘의 무게가 실감있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때 저자는 내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오로지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현재가 너무 힘겹다면 이 상황을 무조건 버티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삶을 다시 한번 계획해 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진정으로 저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왜 그 일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했습니다. 왜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핵심적인 가치관을 말합니다. 자신의 왜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 밖의 것들 역시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 당시 단순한 삶에 대한 열망이 절대적이었다고 합니다. 쓸모없는 것들을 정리하고 삶의 본질에만 충실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내 시간을 잡아먹고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집안일에 시간을 덜 쏟는 대신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중요한 업무에 집중해서 빠른 시간 안에 끝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라고 고민하는 시간에 아침 운동을 하고 그렇게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자 저자가 해야 할 일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제거되면 꿈꾸던 삶이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바로 미니멀리스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잡동사니에 둘러싸여 어떻게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일상을 루틴으로 만들어 단순화할 필요가 있었고 저자 자신의 에너지를 혹사시키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것들로부터 저자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저자는 부디 해로운 인간관계를 지금 상태로 방치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어수선한 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 것처럼 왜 이보다 훨씬 교모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를 그대로 방치하시는 거죠? 누군가를 멀리한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자는 그때부터 저자를 향한 모든 부탁에도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 번 애를 써도 노라고 말할 때면 여전히 저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사람을 돕고 대의 명분에 기여하고 그리고 솔직히 사랑받고 싶지만 이런 감정들보다 더 강렬한 것은 내 본질에 충실하고 싶다는 소망이 더 중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저자는 집안을 살피며 기준을 정해 물건을 평가하고 분류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한 시간을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고 하는데요. 물론 단번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달라졌고 지금은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미니멀리즘은 물건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는 미니멀리즘을 향한 획일적인 접근 방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미니멀리스트의 하얗고 휑한 집을 제안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자는 집의 지저분한 상태를 어느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지는 가족 구성원마다 서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집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다른 가족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생활에서 우선순위로 삼는 가치가 서로에 대한 배려라면 방을 깨끗하게 치우는 것은 후순위로 밀어놓고 청소의 가능성은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책에서 말하는 미니멀리즘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추구하겠다는 선택인 것입니다. 이렇듯 저자를 미니멀리즘으로 이끈 것으로 또 다른 이유로는 투머치 문화를 거부하고 싶다는 반발심이었습니다. 저자는 너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투머치, 그러니까 너무 많은 물건, 너무 많은 전화통화, 너무 많은 볼일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너무 많은 약속에 넌더리가 났던 것입니다. 빠른 일정과 성취, 그리고 끝도 없는 물질의 축적을 높이 평가하는 문화에서 덜어내기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저자는 삶의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힘들더라도 덜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그렇다면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해 보시는 것으로 결심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가치를 따라가 보는 것. 이 선택은 압박감과 죄책감, 그리고 극도의 피로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작은 한 가지 모습을 일방적으로 쫓기보다는 자신의 방식으로 변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준만 잊지 않으면 되는데요. 이는 가장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쏟고 덜 중요한 것은 가감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초보 엄마였던 시절의 저자는 미니멀리즘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시 현재 삶의 어떤 단계에 있든 오늘 당장이라도 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여러분이 바쁘고 버거운 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만족스럽고 즐거운 생활을 시작하도록 돕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에 자연스럽게 따르는 아픔을 경험하거나 스트레스를 느끼는 일이 결코 없을 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도전의 시간을 통해 인생에서 중요한 것과 포기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할 도구와 건강한 정신을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 쉽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력해서 얻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단순한 삶은 단순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듯 변해가는 저자를 보고 주위의 사람들은 언제부터 미니멀 라이프를 선택하게 되었느냐고 많이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자는 온갖 잡동사니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했을 때예요. 잡다한 물건들은 물론이고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정신적 잡동사니는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잡동사니를 이고지고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그 나쁜 영향을 깨닫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도저히 그것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오게 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잡동사니의 무거움을 체감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바로 변화에 대한 소망이 싹트는 순간이 됩니다. 이렇듯 저자는 쓸데없는 것들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질적, 정신적, 감정적 잡동사니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잡동사니들은 마련하거나 유지하는 데에 우리의 자원과 에너지에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차근차근하게 이러한 잡동사니들을 하나씩 없애는 방법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잡동사니가 쌓이기 시작하면 불편한 느낌이 밀려들어 안절부절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의 목소리가 들려주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고 그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결정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고민하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것이 내 가치관에 어울리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하루에 물건 하나씩을 버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잘 쓰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물건은 없을까요? 기부하기 딱 좋은 물건을 발견할 때마다 기뻐하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책장과 옷장, 그리고 냉장고를 보십시오. 몇 년째 읽지 않는 책들과 입지 않은 옷들, 그리고 먹지 않은 음식물들, 추억이 스며들어 있다는 핑계로 방치하는 잡동사니들 때문에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들이 들어설 자리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고 결국 중요하지 않는 물건을 사느라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허비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즉,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잡동사니는 우리의 자원과 에너지에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회비용이 생기는 가정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물건에 돈을 씁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곧 기억에서 잊힌 채 구석에 버려져 먼지만 쌓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손으로 청소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또 지나서 우리는 새롭고 더 좋은 것에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 낭비되는 것은 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쇼핑에 들인 시간, 물건을 보관한 물리적 공간, 그리고 정신적 에너지를 대가로 치르게 됩니다. 한 가지 일에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다른 일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창고에 처박혀 있는 사용하지 않는 도구나 해마다 꺼내기가 내심 귀찮은 크리스마스 장식품에 따르는 실질적인 비용은 그것에 지불한 돈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검색하거나 구입하거나 정돈하거나 보관하거나 수리하면서 보낸 시간도 비용에 포함됩니다. 그 시간과 에너지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 혹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보낼 시간을 쓰지 않았을까요? 요컨대 삶의 잡동사니에 짓눌리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하루에 접하는 강고의 양은 또 어떤가요? 정말 아찔할 정도로 많습니다. 쏟아지는 강고의 홍수 속에서 사람의 눈을 잡아끄는 강고의 기발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강고에 둘러싸여 많을수록 더 좋다는 메시지에 잠긴 채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소비 심리로 곧 이어져 쇼핑을 이용해 단기적인 쾌감을 찾게 됩니다. 더불어 새로운 것을 구입하는 즉각적인 만족감을 얻기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소비 습관은 부정적인 감정을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집안은 온통 물건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이것이 희소성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신이 사고 싶은 것이 바닥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알면서 이와 반대로 자원은 바닥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희소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무언가에 집착할 만한 합당한 이유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새 것을 사는 일과 낡은 것을 버리지 않는 일, 이 두 가지 행동의 결과로 우리는 지금껏 축적한 물건에 치여 물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버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과 타인의 생활 방식을 비교하기가 예전보다 쉬워졌으며 세상은 더없이 좁아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대개 자신의 삶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만 기록으로 남기고 혼란스럽고 힘든 부분은 누락시키면서 현실을 여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자신과 비교하지 않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소비는 기분 전환과 일시적인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당면한 문제에서 벗어나 머리를 식히고 새로운 무언가를 구입함으로써 일시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소비를 모조리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의식적으로 소비하고 소비를 통해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소비를 해서 겉보기에 멋진 삶을 꾸미기보다는 소비를 제한해 멋지게 느껴지는 삶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멋진 삶과 우리가 소유하는 물건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물건을 버리고 소비를 줄이는 일이 미니멀리즘의 핵심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때 물건을 떠올리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정신적 잡동사니를 제거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저자는 디지털 잡동사니를 정리하는 방법도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컴퓨터 바탕화면을 정기적으로 정리해주고 필요 없는 문서를 휴지통에 버리고 스마트폰에서 사용하지 않는 앱은 삭제하거나 폴더를 만들어 정리합니다. 우리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며 자신이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겉보기에는 효율적인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일을 처리하는 시간을 늘리자 시간이 절약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작업에 더 높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것에 돈과 시간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가감히 버리라고 저자는 권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 우리는 각자 자신의 가치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자는 미니멀리스트의 렌즈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집을 넓히고 싶다거나 무언가 갖고 싶다는 소망을 조금씩 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이 넓으면 청소할 것이 많아집니다. 더 이상 액자와 예술작품으로 벽을 채우지 않습니다. 단순할수록 더 아름답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지에 점차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전보다 만족감과 자신감은 더 커졌다고 합니다. 이에 저자는 우리의 삶을 크게 집, 일, 돈, 시간, 가족생활, 인간관계로 나누고 이 모두에 미니멀리즘을 적용해야 눈에 띄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곤도마리아 같이 유명한 셀러브리티가 집을 정리했지만 그 뒤에도 각종 스케줄을 죄다 소화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 팔로우를 늘리기에 전념한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미니멀 라이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타인이 당신을 만족시킬 만한 컨텐츠를 게시해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자신이 보는 것을 걸러낼 책임은 있습니다. 팔로우하는 사람이 올리는 게시물이 당신의 가치관을 뒷받침하는지, 중립적인지, 혹은 해를 끼치는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물리적 환경을 정리하는 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돈과 시간과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이 책에서는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우선순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핵심 가치를 알고 그것을 따라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더 많은 가치를 제시하고 그 중에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가치를 골라 인생의 우선순위를 만들도록 돕고 있으며 그 우선순위를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선택 앞에서 망설여질 때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선택, 더 좋은 선택. 그리고 가장 좋은 선택이 있을 때 자신만의 가치관으로 돌아가면 매우 효과적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관을 고려한다면 이 가운데 한 가지는 분명히 당신에게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더 좋은 것, 다시 말해 마음속 깊숙이 간직한 자신의 가치와 꼭 맞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 겉으로 보기에 매력적인 것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감이 쌓일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그리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지나치게 헌신하고 자신에게는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속도를 줄이고 더 집중하는 삶의 방식으로 이끈다면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사는 일은 이제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휴식과 자기 돌보기, 그리고 균형을 원하는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진정으로 내시기 바랍니다.